유교에 죽고 유교에 살았던 나라, 조선. 그곳에 살던 조상님들은 누구보다 유교에 진심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공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연히 국정 운영에도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국방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조선은 진작부터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제적 수준도 오히려 뒤떨어지는 건 아닌가 한탄했었죠. 때문에 국방과 군사 그리고 강병 양성에 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와 비교해서 영토나 인구, 생산량이 모두 늘어났지만 어째서 병력 증발이 이토록 어렵고 규모는 작은지 그리고 왜 이리 빈곤해졌는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꼈죠. 그런데 이런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명나라는 여전히 조선을 작지만 강한 나라, 군사강국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강국 고구려와 고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인식했기 때문인데 재밌는 건 이러한 인식을 백성이나 관료, 무장, 군주, 할 것 없이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워낙 고구려의 이미지가 중국인들의 뇌리 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데다 고려 때의 상도 만만치 않게 큰 영향을 끼친 결과였는데요. 자신들을 압박해 파북 지역의 일부를 빼앗은 거란의 대규모 침공에서 세 차례나 모두 승리한 것은 물론이고 12세기의 전지구적 재앙인 몽골군과도 30년이 넘게 싸우고 버틴 데다 말기인 공민왕 땐 실제로 요동지역을 공격해왔으며 자신들과 문제가 발생하자 심사가 뒤틀려 즉각 2차 공격을 단행했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직후 이어진 조선 건국은 3차 요동정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됐는데 실제로 명나라와 조선은 초기엔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아서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매우 높았습니다. 때문에 명태조 주원장은 조선의 3차 요동정벌을 굉장히 우려해 대책 마련에 고심할 정도였죠. 이로 인해 조선의 군사강국 이미지는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조선 초기로 한정하면 이 생각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는데요. 북경을 접하고 있던 여진족과 문제가 발생해 피해를 입게 되면 즉각 보복 공격을 실시해서 여러 여진부락을 정벌하고 불태운 뒤 돌아오곤 했는데 이런 것이 조선전기에만 13차례에 달했고 심지어 1467년엔 명과 합동작전을 실행해서 건조여진의 본거지를 작살냈으며 추장부자를 참살했죠. 이런 합동작전은 1491년에도 발생했고 명나라 없이 조선 단독으로도 여진 때리기는 선조 때까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규모였던 미탄대의 난도 조선은 승리했으며 남쪽으로 외놈들이 난리를 치는 삼포해란 역시 진압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있던 명나라의 생각으론 조선은 건국 후부터 쭉 군사력이 강한 깡패 국가 그 자체였는데요. 다행인 건 저 동쪽의 깡패 같은 놈들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강한 나라가 일본 놈들에게 공격 좀 받았다고 연전연패를 거듭 기병도 아닌 보병들한테 수도를 20일 만에 뺏겼으며 왕이 국경 근처로 도망친 것도 모자라 망명을 신청한다? 명나라 입장에선 도저히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태의 이면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조선이 가짜왕을 만들어 피난하는 척 슈르하는 것이라 의심했죠. 이로 인해 선조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신을 파견해 피난을 왔다는 왕이 진짜 선조가 맞는지 확인했을 정도였고 전쟁과 관련한 조선의 실상을 직접 파악하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심은 풀리지 않았는데 명나라가 조선을 의심한 이유는 과거 군사력의 강대함 말고도 나름 여러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이에 대한 보고가 상당히 지체되었고 적군의 총병력이나 전황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나라가 망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다면서 즉시 지원병을 요청하지 않은 것. 명나라가 사실 확인을 위해 정탐을 실시해도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잘 대접하지 않은 것. 지원병을 요청하고도 군량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빨리 떠날 것을 요구하거나 소규모 파병을 원하는 것. 명나라가 길 안내를 요구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입으로는 지금 전쟁이 터져 비상시라고 하면서 임금의 행차가 평소처럼 평안해 보이고 신하들은 분발하지 않았으며 일에 태만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명나라 입장에선 조선의 말과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는 수준을 넘어 모순적으로 보였기에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런 언행은 조선이 전쟁을 마저 보고하는 것부터 군사 파병을 요청해야 하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내부의 갈등이 극심했으며 명나라의 반응을 지레신작해 겁을 먹고 갈팡질팡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의심은 1592년 7월 중순은 돼야 거의 해소가 되었는데
전쟁이 발발한 지 대략 3개월의 기간 동안 명나라는 조선을 계속 의심했던 셈이었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고 그동안 명나라가 가지고 있던 조선의 강국 이미지는 그야말로 박살이 나게 됩니다. 고구려급은커녕 자국의 수도를 버린 채로 왕과 대신들이 모두 꽁지 빠지게 도망갔던 허약한 국가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명나라 사람들은 왜 강국 고구려의 후예 조선이 이 지경이 된 건지 의아하게 여겨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때문에 매우 다양한 명나라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바라봤지만 공통적인 지적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신분과를 막론하고 조선은 사람들이 모두 농사와 글공부에 미쳐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군사 분야의 장비나 중비를 소홀히 한 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나약해 빠졌다는 것이죠. 조선은 옛날부터 전통의 강국인데 이 지경이 된 건 왕 때문이라 지적하기도 했고, 비슷한 인식은 명사 조선열전을 비롯한 당시 여러 중국인의 기록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명군지휘부는 한 발 더 나가 조선의 정치인들이 중국만 믿고 시와 술에 빠져 태평을 즐기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 비판했는데, 벽지관 전투의 패배 이후 조성된 강화협상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시간을 벌어 스스로 강해질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명예병구 원해랑 유황상은 폭풍 디스를 쏟아내는데, 이 내용을 보면 조선의 관리들은 모두 쓸모가 없으며 싸우리지도 없어서 속이 터질 것 같다는 도발에 가까운 자극적인 발언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기도 했죠.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력 송은창 역시 나라 꼴이 이 지경인 건 명나라에선 이미 퇴물 취급받는 성리학만 주구장창 파는 게 문제라며 자신이 직접 틈틈이 양명학을 가르쳐 줄 테니 힘써 배우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한 명나라 사람들의 반응은 이내 조선을 대놓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했는데요. 명나라의 관인 여웅주란 사람이 련전에서 구박을 하다 준비해온 시를 낭독했는데, 조선을 디스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능욕의 속사포 같은 랩이 그렇게 시작되었죠. 이런 넓은 소매로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겠는가? 이런 싸맨 머리로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겠는가? 시부는 진나라의 유품이여 병서에 대해 온 나라가 모른다. 녹다랑관이 무인의 목가리여 넓은 소매 옷에 콩목일세. 무린 창은 섬 넘어같이 썩고 성을 쌓은 높이는 어깨와 가지로 나네. 외부가 이랬다는 소문을 듣자 팔도가 조각 구름처럼 크터졌네. 중국인들이 하도 이걸로 조롱을 해대자 노이로제에 걸려 개빡친 선조는 당장 복식을 고치라고 여러 차례 말하며 점점 발언의 강도를 높여갔지만, 이 문제는 전통과 관련한 문제라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비난과 비판 또한 이어졌는데, 늘어나는 전비 부담으로 인해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어 했던 명나라가 조선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속셈도 있었지만, 당시 명나라 입장에서 조선이 한심해 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전쟁 발발 1년 후인 1593년엔 명나라 내부에서 한때 원나라의 정동행성처럼 조선에 비슷한 기관을 설치해 직접 통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왕은 존재하기만 할 뿐 조제징수는 명에서 파견한 관리가 하고 조선을 관리는 모두 명나라가 설치한 기관에 소속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상의 반식민지에 해당했지만 더 심각한 건 여기서 더 나아간 주장도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은 이미 자력갱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명나라의 영토로 직접 편입시키자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온 겁니다. 다행히 이러한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조선이 군사파병을 요청하자 급기야는 짜증 섞인 조언을 하게 됩니다. 조선이 태평한 지가 오래되어서 외환과 내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 일이 없으면 붓을 휘두르는 것으로 즐기지만 일이 있으면 속수무책이다. 이 때문에 외노가 그런 정상을 알고 갑자기 쳐들어와서 한 번 시킨 것이다. 그러나 화를 입은 이래 여전히 깊이 징계를 하지 않고서 외적이 가면 면당의 편히 거처하고 외적이 오면 초수를 대한 것 같이 하니, 오늘날의 조선은 수당 때의 조선도 아니요 또한 우리나라 초기의 조선도 아니다.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계속 군사를 누축시켜 오래 수자리 살게 한다면 오래될 경우 중국도 지쳐서 폐해를 받게 될까 염려되니 이는 두 나라가 함께 지치는 길이다. 만전의 대책을 계획하려면 중국의 정치를 본받아서 다스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물론 명나라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횡포와 황관들의 전횡, 이로 인한 부정부패의 심화, 그리고 지나치게 황제 개인의 능력과 의지로 운용되는 국가 시스템이 그것인데요. 이로 인해 경제와 정치, 국방, 군사력, 민생 등 다방면에서 위기 상황을 맞았고 잦은 반란이 발생하고 있었죠.
아무튼 이게 나라냐급의 조선을 향한 명나라의 극한 훈수는 뒤에서 피가 날 때까지 계속됐는데 조선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며 강하게 압박해왔죠. 군사와 국방에 관한 일을 소홀히 하고 상공업을 천시해 낙후된 점, 이로 인해 국가재정이 빈약하고 강군을 양성하기 힘든 점 등이었는데 덮어두고 비판만 하거나 고칠 점을 조언하는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낙후함과 빈약한 재정을 개선해 부강해지려면 상공업의 진흥과 은광개발이 필수라며 강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요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조선은 농업 중심이자 성리학을 목숨처럼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농사가 잘 돼서 먹고도 남는 잉여 농산물이 많아야 상공업도 진행시킬 수 있었는데 현실은 자진 축년과 재해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상공업은 나라의 근본 사업이 아니라 부차적이면서 후순위에 놓아야 한다 판단했는데요. 먹고 사는데 가장 필수적이면서 피땀 흘려 수확하는 건전한 농업과는 달리 상공업은 비열하게 이익을 창출한다 여겼죠. 만약 이런 상공업을 진흥시키게 되면 백성들은 전부 이익에만 몰두하게 돼서 결국 국가의 기반 산업인 농사는 황폐화되고 사치하는 풍조가 만연할 것이며 나라 전체가 타락하게 될 것을 우려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결과 신분 질서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사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한 것이죠. 은광개발도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져서 나라가 부강해지기보단 사회가 타락할 것이며 그마저도 명나라의 조국 명목으로 대부분 빼앗기게 될 텐데 기껏 고생해봐야 죽 서서 개주는 짓을 굳이 힘들게 우리 노동력과 시간을 써가며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은광개발과 상공업진흥은 조선이 보기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커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었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명나라는 조선에서도 세금을 걷자는 논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명나라는 매년 조선으로부터 은 32,000냥을 충당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였냐면 선조 말에서 광해군 초 1년 국가 예산의 약 80%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어쨌든 은광개발 외에도 조선의 궁핍한 경제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조언을 했는데 화폐를 사용하고 다양한 가축을 사육해보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반응이 영 미적지근하자 자신들이 직접 은광개발을 시도했고 전쟁 말기인 1597년에 가면 이전의 직접 통치 방식에 한 번 더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모습에 뚜껑이 열려 이성을 잃어버린 명나라가 결국 내정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말을 꺼낸 것이죠. 내각과 병부의 제국에서 상경의 수모를 두고 팔도의 사도를 두어서는 연병, 둔전, 촉성 등의 일을 대신 경리하겠다는 일 등의 두 자문은 관계되는 바가 극히 중대합니다. 자문에 또 주부하라는 말까지 있으니 중국 조정이 우리나라를 위하는 계획이 지극한 듯으나 이 계획이 만약 시행된다면 물력이 좁혀여 버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뒷날 국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식의 극한 훈수는 끝이 없었는데 재밌는 건 사회 풍조를 비판하고 전반적으로 실용성 있는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명나라가 조선을 보낸 시선은 전쟁 전엔 고구려급 강국이었지만 전후엔 오합지졸의 군대를 보유한 나약하고 문치에 빠진 갱생 불가능한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명나라의 이 같은 비난은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한 과도한 책임 전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기 때문인데요. 왕인 선조가 나란 일엔 관심이 없고 허구한 날 잔치를 열어 술과 여자에 빠져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선조가 직접 사실이 아니라며 죽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할 정도로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역대급으로 인재풀을 갖추고 있었는데 왕의 주위엔 온통 간신만 있었다는 것도 오류였습니다. 또 피난할 때 배신 중에 병을 핑계로 도망친 자가 있었다고 했지만 오히려 선조는 그런 자가 있었냐며 신하들에게 반문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는 명나라에서 비판하는 내용 중에 이해되지 않는 말은 전부 자세히 알아보라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명나라 공격에 협조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대신 피똥을 싸고 있는 건데 정확하지도 않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는 억울한 심정이었을 겁니다.